책 읽어주는 미주놀. 자, 책 읽어드리기 전에 지금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났죠. 이게 주식이냐 코인이냐, 주식 카페들이 발칵 뒤집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들이 하루 만에 급락하면서 19% 오르다가 돌연 마이너스 12%. 오, 완전 코인판이 되었고요. 부랴부랴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책의 전설들, 필립 피셔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그 다음에 벤자민 그레이엄,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이 저자인 홍진재 씨 같은 분들은 에코프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 잡주들 안 해도, 잡주라고 표현하면 또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겠지만 잡주죠. 항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 항상 저런 종목들은 있어 왔습니다.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가 올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1000% 오르는 주식을 사야지, 저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먹으려고 하면 이제 사망하죠. 주식 투자자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읽어드리는 이 거인의 어깨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지금 같은 장에 이런 책 말고 좀 당장 돈 벌어야 되는 것, 제 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베가스 가서 갬블해가지고 어쩌다가 돈 벌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야,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카지노 가가지고 베팅하는 거야 라는 모습밖에는 안 들립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계좌가 삭제될 때까지 묻지마 투자, 덮어놓고 투자,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되면서 계속 단다치고 깎아먹는 모습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잡소리 그만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36쪽 현금 잠김. 기업이 투자한 자본이 어떤 형태로 얼마 동안 잠기는지도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은 원재료를 구비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재고로 쌓아두었다가 물건을 팔고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의 형태로 현금이 잠깁니다. 반대로 원재료를 사올 때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반대로 내가 외부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소위 외상으로 사올 수 있는 거죠. 내 손에 현금이 들어와 있고 언젠가는 남에게 주어야 할 돈이지만 당장 줄 필요는 없는 돈을 플로트라고 합니다. 버핏이 상당히 좋아하는 개념이라고 7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은 잔뜩 잡혀 있고 매입 채무는 별로 없는 회사라면 현금이 늦게 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빚을 져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고 빚을 졌으니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반대로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은 별로 없고 매입 채무가 많은 회사라면 소위 말해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통해 남긴 돈은 그대로 잉여 현금이 되어 배당 및 주주 환원에 사용될 수 있고 신사업 확장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도 이러한 현금 잠김의 일환입니다. 공장을 지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여 2년 가까이 걸려서 공장을 짓고 또 6개월을 들여서 장비를 반입, 설치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에야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회수할 즈음 또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거의 영구적으로 현금이 잠기는 사업이 되겠죠. 연구 개발비 또한 당장에는 계속 버려지는 돈입니다. 이 연구 개발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나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내거나 흥미로운 신제품으로 성과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돈이 그냥 허투루 쓰인다면 공장 투자보다 못한 투자가 되겠죠. 철강이나 화학, 조선 사업은 유형자산 설비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새로운 공법이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서 연구 개발비는 설비 투자에 비해 적게 들어갑니다. 수요의 변동에 따라 사이클은 기복이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감가상각이 끝난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 설비들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잘 막아줍니다. 반도체는 유형 자산 설비 투자와 동시에 연구 개발비도 필요한 산업입니다. 신규로 진입하려면 국가 레벨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차원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로 불리는 회사들은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명 R&B라 그러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반대로 유형의 설비는 서버, 데이터 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만 한동안 자본 투자가 대량으로 들어가더라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효율성 개선으로 자본 지출 없이 서버의 캐파를 확 늘려버리는 것도 발생합니다. 이런 개선이 누적되면 다른 업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드라마, 아이돌, 게임 등은 유형의 설비는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고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인 비즈니스입니다. 흥행을 예측하기 어렵고 흥행을 하더라도 그 노하우나 주변의 신뢰가 오롯이 회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현금이 유형 자산도 무형 자산도 아닌 사람이라는 형태로 잠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우나 인지도를 가진 개인을 회사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판매 채널과 교섭력. 여러분 말들이 좀 어렵죠. 그래도 이 정도의 용어들은 소화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판매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이 고객이면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기업이면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정부면 B2G, 사업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중간 유통상을 끼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유통상을 끼고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 인식 금액과 시점, 재고에 대한 책임 등에 따라 재무제표가 달라지고 실제 이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식 시점. 유통상을 거쳐 최종 고객에게 판매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고 유통상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통상으로 물건이 넘어갔어도 회사의 재고를 인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통상에 물건을 넘기면 회사의 재고에서는 사라집니다. 당장은 후자의 방법이 이익 계상에 유리해 보이지만 최종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고 반품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도체 설비나 건설, 조선 등 생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객사별 맞춤형 제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복잡한 매출 인식 방법을 채택합니다. 인식 금액, 최종 금액이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유통상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유통상이 가져가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총 매출액, 후자의 경우 순 매출액이라고 부릅니다. 총 매출액 방식을 채택하면 매출액은 부풀릴 수 있지만 이익률이 줄어들 거고요. 순 매출액 방식을 채택하면 매출은 줄어들지만 이익률은 높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재무지표 분석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회사가 좋은 물건을 잘 팔면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든 최종적으로 회사에 찍히는 이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식 시점이나 금액보다 중요한 건 교섭력입니다. 즉 고객사가 한두 개의 큰 기업이고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파는 회사가 많다면 교섭력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고객사가 가격을 깎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깎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별로 없고 고객은 다양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다른 제품을 끼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어저께 코카콜라 실적 발표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콜라는 대표적으로 두 개밖에 없죠, 미국에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뭐 나머지 무슨 뭐 멕시칸 콜라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다 번외로 하고 뭐 한국도 한때 국뽕에 근거해서 8.15 콜라 8.15 콜라 독립 뭐 그런 거 하지만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지금 푸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도 25센트씩 올려도 콜라 사 먹는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재하고 있지만 뭐 비행 항공사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말고 무슨 항공이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계 항공들을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서 지금 인수하는 것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픈데 이게 바로 교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교섭력이 부족하면 유통상에게 제공되는 수수료가 늘어나거나 재고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납니다. 자동차나 의료 장비 사업에서 이런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회사 대비 판매 수수료의 비율이 높거나 재고 상각이 작거나 영업의 비용 항목에서 알 수 없는 비용이 계속 잡힌다면 교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섭력에 대해서는 다음 산업 분석에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유리합니다. 중간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없기도 하거니와 시장의 상황과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 접함으로써 앞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통상에서 의존한다면 시장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고 유통상들의 즉 이제 중간업자들이죠. 입맛에 따라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판매는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스트레스와 고객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이커머스가 바로 이 얘기인 거죠. 바로 고객과 다이렉트로 직통하는. 이렇듯 사업이 흘러가는 구조만 보아도 돈을 벌기 쉬운 비즈니스인지 힘든 비즈니스인지 향후에 경쟁이 심해질 여지가 얼마나 큰지 잠재된 리스크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해서 공부해야 할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어디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석은 사업 보고서입니다.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기업이 매 분기, 반기, 연도별로 공시하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의 내용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품은 무엇이고 원재료는 무엇인지, 가격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회사는 같은 산업의 경쟁 업체를 하도 모두 조금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게 우선입니다. 기업의 공시 담당자는 생각보다 공시 자료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홈페이지 IR 자료가 허술하더라도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는 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뽑았는데 보통 주담이라 그러죠. 주식 담당. 지금도 여러분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주담 바꿔주세요 하면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최근에 주식 왜 이렇게 빠집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주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개미들은 절대 안 하죠. 만약에 사업 보고서를 봐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면 일단은 그냥 제쳐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나중에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책이나 블로그를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유통, 화장품,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부에 익숙하다면 애널리스트가 쓴 인탭스 보고서를 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1년에 수차례 수백 페이지의 엄청난 보고서를 씁니다. 인덱스를 쓸 때에는 양질의 정보와 통찰을 담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에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지표의 숫자로 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보고서의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와 그 주석입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최근 3년치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는데요. 3년 후로는 처음 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 재무지표를 보여주는 별도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는 시각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무제표의 숫자나 다른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그 정보들이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으로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체를 확인해 보면 유형 자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별로 없네. 임차를 해서 쓰고 있구나. 고정 자산이 별로 필요 없을 비즈니스인데 유형 자산이 많네. 무엇을 산 걸까? 생각보다 땡땡땡이 핵심 원재료가 아니었구나. 가격 변동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등 내가 상식적으로 해본 생각과 실체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상식이 잘못되었다면 고칠 수가 있고 회사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죠. 이런 연습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론 능력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